이번 사연은 스님이 결혼 후 자기 생일과 자기 아들 생일 안 챙겼으니 목돈을 내놓으라는 동서형님의 주장을 시댁에서 공론화시켰더니 시원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은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안 그래도 직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자기 아들이랑 자기 생일 안 챙겨준다고 서운해하는 큰형님 때문인데요. 진짜 나이도 동갑인데 형님이라고 대우해줬더니 아주 저를 개옥으로 보더라고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라 난임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원하는데 가지지 못한다는 건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몇 년간 시험관을 시도하면서 실패할 때마다 저를 원망하게 되고 점점 사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출산해서 아이랑 행복하게 지내는데 저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저에게 긍정적인 말만 해주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찾아오지 않은 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거다. 우리 아이는 하늘에서 지금 잘 놀고 있을 거라며 저를 다독여줍니다. 그나마 이런 남편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친정에서도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며 결혼 잘했다고 해주십니다.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한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항상 빌런은 숨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시댁 형님이 희대의 빌런인 것 같아요. 저랑 나이는 같은데 결혼을 훨씬 빨리 해서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닌데 얼마나 치맛바람이 센지 사교육을 엄청 시킵니다. 명절 때 한 번씩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 입으로 주절거리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학원비로만 나가는 돈이 250만 원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6개월에 한 번씩 집에 오시니까 모든 돈 관리는 형님이 하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걸 알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형님은 자기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도 한번 키우는 거 제대로 서포트해야 하지 않겠냐며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걔는 진짜 공부머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학원을 보내도 전교 100등 안에도 못 든다고 하더군요. 말을 해보면 눈치도 없는 것 같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형님 눈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원래 공부머리는 엄마 쪽 머리를 담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형님도 눈치가 정말 더럽게 없거든요. 고집도 세고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스타일인데 조카가 딱 그렇습니다. 형님은 결혼하기 전까지 되게 여러 회사를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워낙 일머리가 없고 자꾸 직원들이랑 다투니까 금방 그만두고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다가 거래처에 다니던 아주버님과 만나서 결혼을 한 건데요. 거의 취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바로 육아를 시작해서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였던지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표정이 안 좋으면 여자가 결혼했으면서 무슨 회사를 다니냐며 찬물 끼얹는 말을 하고 몇 푼 안 되는 돈 벌어야 할 정도로 힘드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근데 진짜 열받는 건 저를 놀리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은 타인이 기분 나빠하는 포인트를 잘 캐치하지 못하니까 저런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주변 엄마들한테 쌍욕을 먹은 적도 있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한 번씩 뇌를 빼고 하는 소리가 많은데요. 시부모님도 그런 형님을 진절머리 난다고 생각하세요? 저번 추석 때는 같이 산적을 붙이고 있는데 저한테 시험관을 언제까지 하냐고 묻길래 아직 성공을 못해서 계속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게 한번 해놓으면 바로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진짜 얼마나 상식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는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시아버님이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해야 해서 가족끼리 상의를 하는데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혼자 딴소리를 계속한 적도 있어요. 이비인후과를 이빈후과라고 쓰질 않나. 같이 뉴스를 보다가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 같은 말이 나오면 사과를 하는데 심심하다고 하는 게 무례하지 않냐며 웃습니다.
이 정도다 보니 웬만한 뻘소리는 그냥 넘기는 편인데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형님이 가지게 된 이상한 신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취미로 뜨개질을 배우는데 거기서 아는 아줌마들이 몇 명 생겼나 봐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12월은 자기 생일이랑 자기 아들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요한 일정이 있는 달인데 자기한테 뭘 해줄 거냐고 묻더군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거라 뭘 해드려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는 어쩜 이렇게 개념이 없냐면서 원래 이런 경조사를 손아래 사람이 챙기는 게 상식이라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손해본 게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이상한 개똥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연말이라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전화를 붙잡고 그딴 말을 싸지르니까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제가 웬만큼 좋은 선물을 안 해주면 전화를 영영 안 끊을 것 같길래 일단 챙겨드리겠다고 하고 끊었는데요. 퇴근하고 보니까 저한테 문자로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쫙 보내고 200만 원 선에서 자기 아들 선물을 알아서 골라서 보내라고 해놓은 겁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집에 불러서 차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님 논리는 이거였어요. 다른 아줌마들은 다들 동서가 애들 생일을 챙겨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상식 아니냐. 나는 5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최소 2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애들 생일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건데 형님도 제 생일 한 번도 챙겨주신 적 없으면서 왜 그것까지 바라시냐.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가방이나 하나 사주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 받아쳤어요. 막말로 지금 힘들어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 잘 크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당당하게 이런 걸 요구한다는 생각에 기가 찼습니다. 근데 형님은 아주 막무가내였어요. 자기는 이번에 꼭 200만 원을 받아내야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만 또 바보같이 몰랐던 거니까 억울하다면서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자기도 잘할 거니까 이번에는 꼭 줘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말이 안 통할 것 같았는지 남편이 저희는 그런 돈 없어서 못 드리겠다 정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자 저희가 자기 돈 200만 원 떼간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라면서 씩씩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아주버님께 이런 상황을 다 알릴까 하다가 괜히 가족 싸움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 이날은 참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저한테 테러를 시작하는 거예요. 카톡 대화명에 제 이름 초성을 적어놓고는 내 돈 200만 원 뜯어간 사람 복수할 것 이라고 하질 않나 모르는 번호 여러 개로 저한테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냐며 문자를 보내지를 않나 아주 사람을 들들 볶아댔습니다. 문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문화센터 아줌마들에게 제가 자기 돈을 빌려가 놓고 안 갚는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그런 문자를 보낸 것 같더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전화로 연락을 해서 제가 자리에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2시간에 한 번씩 물어보고 채권자라면서 전화를 끊기도 했습니다. 저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 짓을 일주일간 당하니까 형님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카 가방 하나랑 형님 줄 싸구려백 하나를 사서 형님 집으로 갔어요. 형님은 저를 보더니 왜 왔냐고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던 선물 가지고 왔다고 하고 거실 바닥에 내팽개쳤죠. 형님 가방 안에는 쓰레기를 담아서 갔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쓰레기가 나뒹굴었어요. 어리둥절해서 서 있길래 저는 선물 받았는데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고 물었습니다. 형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형님이 돈 받아야 하는 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정말? 제가 발악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지능이 부족한 형님도 약간은 반성을 할 줄 알았습니다. 원래 짐승도 분위기는 읽잖아요. 근데 형님은 오히려 제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면서 가슴을 치며 억울하다고 엉엉 울어대더군요. 자기 돈 왜 떼가냐고 천장이 무너져라 소리를 지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건 제 손으로 해결이 안 날 것 같아 시댁에서 결판을 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선물을 다 시댁에서 드릴 테니 오시라 하고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형님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를 들으시곤 냉수를 연달아 들이키셨습니다. 저는 괜한 분란을 만드는 건 아닌지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아버님은 당신이 다 해결할 테니 걱정 말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억울하다는 듯이 강력하게 호소를 했죠. 그러자 시아버님이 네가 오히려 나한테 안 준 돈이 더 많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내 주변에서는 아들내미 생일날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용돈을 준다는데 너 한 번도 그런 적 없지 않냐? 그럼 네 결혼생활 17년 동안 못 받은 돈 지금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입금하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네 계산법이면 1년에 40만 원씩이니까 600만 원이 넘는구나. 얼른 내놔 이 도둑아. 형님은 자기 편이 되어줄 것 같던 시아버님이 그렇게 나오자 당황했는지 손을 떨면서 말을 어버버했고, 시아버님은 진짜 사채업자가 된 양 땅바닥을 치면서 압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형님이라는 사람이 서로 위해주기는커녕 못살게 굴고 회사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냐. 내가 너 아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데 앞으로는 잘못된 거 고쳐야겠다 하고는 바로 아주버님께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형님은 그제서야 뭔가 일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했는지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동서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다고, 제발 전화하지는 말아달라고 사정하면서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고 싶지 않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씀해 버리셨어요. 되지도 않는 사교육을 핑계로 네 돈을 아주 펑펑 쓰고 다닌다. 그것도 모자라서 네 재수씨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냐? 너는 와이프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런 사단을 만드냐고 엄하게 혼내셨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는지 숨만 쉬고 계셨고, 아버님이 왜 아무 말도 안 않냐고 타박을 하시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다음 달에 한국으로 들어오겠다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지금 네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못 살겠다. 이거 보통 미친 게 아니야. 너도 애 다 컸으니까 진짜 이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은지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하시며 한 달 뒤까지 형님이 노력해서 바뀌지 않으면 며느리로서는 탈락이고 내쫓겠다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형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기가 죽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흐느끼더라고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상담사 말로는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서 자기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있다고 했답니다. 아마 아들도 이런 엄마랑만 오랫동안 살았으면 똑같이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고 봤다네요. 사교육을 시킬 때가 아니라 진짜 기본적인 교육을 다시 시켜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장문의 편지도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도 바뀌어 보려고 한다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동안 온 가족을 힘들게 했던 빌런이 처리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한다면 하시는 분이라 아마 어떻게 해서든 남한테 피해는 안 주게 만드실 거예요. 이번 연말 진짜 너무 힘들 뻔했는데 그래도 조금 숨은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형님 같은 사람한테 자기 과오를 인정하게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맞아요. 못된 사람은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반성이라는 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걸 육하원칙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그래놓고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하고, 이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들은 사연에 나오는 못된 사람들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못된 짓을 하고 원망 듣지 않으려고 자기가 했던 행동 그런 적 없다고 잡아 떼려고 그러다 보니까 셀프로 자기 지능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 사죽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과하면 죽는 병. 사과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억을 지워야 하고 얼마나 많은 당연한 논리를 부정해야겠어요. 가끔은 바쁘다 보니 그러니까 놓쳐서 실수를 하면 사과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흐르면 자기가 사과해야 하고 자기가 했던 행동을 되짚어보는 거 귀찮고, 그게 귀찮은데 밥은 어떻게 먹나요? 어떤 구독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구독자님은 이혼하신 분이었는데 이혼 전에 이제 전 남편이랑
전 남편이랑 살 때 전 남편이 밥을 먹고 있으면 밥상을 엎어버린 다음에 그 남편 뒤통수를 까버리고 싶었다고 그러던데, 자기 자신이 먹는 것까지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인생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멍청한 척 하면서 더 막대먹은 행동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큰 잘못을 했더라도 한 심심한 사과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심심할 때만 사과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가?